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일제강점기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1920년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했어요.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 그리고 그 정책에 저항한 국내의 저항, 국외의 저항. 요거를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로 나누어서 똑같은 패턴대로 공부하시면 일제강점기는 끝.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은요, 1920년대입니다. 들어가 보시죠. 자, 여러분들 1920년대는요, 1910년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뭐 본질적으로는 다른 모습은 아닌데요.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계기는 뭐였냐면, 바로 이 3.1운동. 3.1운동이었습니다. 이 3.1운동이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되었죠. 그러니까 일제로서는 1910년대 무단 통치를 하면서 이렇게 찍어 누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럼 이제 조선인들은 그냥 잘 따라오겠지라고 이제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3.1운동을 터지면서 이게 전 국민적 어떤 그 저항에 부딪히니까 와, 이렇게 찍어 누르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치 형태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문화통치라 그래요. 소위 문화통치. 뭐 말은 뭐 좋아 보입니다. 그죠? 앞에 있었던 무단보다는 확실히 문화통치 좀 있어 보이죠.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기만적인 통치술에 불과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10년대를 대표한 게 헌병, 그죠? 헌병이었고 태형이었고 칼찬 교사의 모습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 헌병 경찰, 폭압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이제 지금처럼 원래대로 민간인들은 헌병이 상대한 게 아니라 그냥 보통 경찰들이 상대하는 모습으로 바꿉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10년대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헌병 너무 무서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왜 기만이냐면 보통 경찰로 바꿨지만 오히려 조선인들을 감시하는 경찰의 수는 더욱더 늘린다는 거. 이게 왜 기만적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어쨌든 헌병에서 보통 경찰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1910년대는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요걸 좀 일부 허용을 하면서 드디어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신문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1920년대. 그 신문이 바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1920년대 이들이 다 3.1운동의 어떤 영향 속에 나온 거예요. 3.1운동 속에서 뭔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조금은 좀 이렇게 열어줄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그 결과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 이런 어떤 신문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뭐 이것도 역시 기만이에요. 왜냐면 비록 한국인이 운영하는 신문사를 허용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검열이라든지 말 안 들으면 그냥 뭐 정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마구마구 하기 때문에 어떤 날 신문은요, 신문은 신문인데 그냥 페이지 반이 그냥 허옇게 그냥 아무 글씨도 쓰여져 있지 않는 허연 상태로 나옵니다. 왜? 지워버린 거예요. 이런 거 신문 기사 나간다면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지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모습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신문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면서 우리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굉장히 기만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조선총독부의 총독은 오로지 1910년대는 군인 출신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군인 출신이 총독에다가 경찰들은 헌병이지. 여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런데 1920년대 와서는 이제 문관, 그러니까 민간인, 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인 중에서도 총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렇게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 광복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민간인 출신의 총독은 없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기만이라는 얘기예요. 다 군인 출신들입니다. 가능성만 열어놨을 뿐이야. 근데 뭐야 이게?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굉장히 좀 이렇게 문화 통치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열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안 유지법이라는 걸 이때 만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치안 유지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1925년도 만듭니다. 이걸 만들어서 오히려 더 감시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이런 모습들을 1920년대에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문화 통치 맞습니까? 네. 뭐, 저는 예쁘게 포장한 무단 통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여지는 모습은 좀 그럴싸하지만 그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무단 통치 그 이상의 이런 어떤 통제를 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쨌건 간에 1920년대의 모습이었고 3.1운동의 결과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필요 속에서 이런 어떤 교묘한 장치들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정치면에서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자, 이번엔요 경제면에서의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910년대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토지조사 사업이었습니다. 그죠? 토지조사 사업과 회사령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1920년대가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토지는 이제 해결이 됐고 토지는 뭐 알아서 정리가 됐고 이걸 통해 가지고 세수 확보됐고 자 이제 1920년대는 이제 그 토지에서 나오는 쌀을 가져가야죠. 단계가 다 있는 거야. 일단 토지 확보했고 두 번째는 그 토지에서 나오는 쌀 가져가야 되겠죠. 1920년대 그러니까 일본 본토 일본 내에서는요 사실은 쌀이 굉장히 부족해요. 왜냐면 일본의 자본주의는 굉장히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이제 일본에서도 농민들이 도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부족해지니까 당연히 쌀이 부족해지겠죠. 그 부족한 걸 어디서 충당했다? 바로 조선에서 충당했다. 그래서 1920년대에는 바로 쌀을 많이 증산합시다. 쌀을 많이 생산합시다. 라고 하는 산미 증식 계획을 20년대에 단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바로 이제 산미 증식 계획 1920년대부터 시행된 그런 내용들이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증산에 성공했어요. 뭐 비료라든지 또는 개간이라든지 또는 수리시설, 이거 저수지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증산에 성공했어. 성공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증산한 만큼 이상으로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뭐야 이거.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생산량은 늘렸는데 오히려 늘린 생산량 플러스 기존의 것을 더 가져가면은 나는 열심히 일하고 더 굶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1920년대는요. 그죠? 게다가 열심히 증산하기 위해서 뭐 비료시설 또는 저수지시설, 개간시설 엄청 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농민들이 부담하는 거야. 뭐야 그럼 나는 열심히 내 비용 들여가지고 증산 성공했는데 남는 건 오히려 더 적어지는 이런 황당한 경우가 벌어지는 것이죠. 이거 1920년 너무너무 못 살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주에서 오히려 값싼 식량을 수입해 와서 먹이는 이런 기이한 현상. 그래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는 뭔가 기이한 시절. 그 표현이 참 좋겠네요. 기이한 시절. 내가 열심히 농사에서 증산에 성공했지만 오히려 더 배고파지는 이 기이한 시대. 이게 바로 1920년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920년대 오면요. 산미증식 계획 말고요. 1910년대 시행했던 그 회사령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폐지를 해요. 선생님 1910년대 회사령을 설치한 이유는 뭐냐면 민족자본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셨는데 이게 폐지가 되면 민족자본이 드디어 성장하는군요. 뭐 그렇게 돼야 정상이겠죠. 그죠?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기이한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령을 왜 폐지했냐면 회사령은 여러분들 아시죠? 허가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하는 거예요. 조선 총독이 이제 허가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1920년대가 되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일본의 그 자본주의가 발달을 해요. 자본주의가 발달한다는 얘기 뭐냐면 그 내부에 자본, 그러니까 돈이 쌓이는 거야. 자본 축적이라 그래, 이걸. 돈이 쌓이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자본이 쌓이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 쌓인 돈을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하는데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1910년대는 돈이 쌓일 때를 기다려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 일본 자본이 조선으로 옮겨지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회사령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쉽게 조선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 일본 정부는
일본 내에서 돈이 쌓이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조선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일본 자본도 조선에 들어갈 때는 허가를 해야 되는, 허가를 맡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1920년대가 되면요, 이 돈이 쌓였어요. 이제 일본 내 자본이 쌓인 거야. 이제 이 자본을 드디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910년대 그 허가를 내주고 있었던 그 공장 세우고 뭐 이렇게 회사 세우는 거, 이걸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드디어 회사령을 폐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관세도 폐지해요. 관세도 폐지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일본 자본이 아주 마음껏 조선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열리게 된 겁니다.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 회사를 세우고 공장을 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길이 열렸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 민족 자본도 회사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 일본 자본이, 그 대자본이 와르르르 들어오면서 우리는 경쟁을 해야 되는 거야. 경쟁이 되겠냐고요. 1910년대 그렇게 위축된 민족 자본이 갑자기 그 대자본이 밀고 들어오면 경쟁이 되겠냐고요. 쉽지 않겠죠. 그죠? 게다가 관세까지 철폐했기 때문에 경쟁 자체가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국산품 애용 운동, 바로 이 물산 장려 운동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일본 물건들이 막 들어오니까 야, 이거 국내에 물건 만드는 사람들 다 무너지는 거야. 어떻게 해요? 호소해야죠. 국민들한테. 우리 거 좀 싸주세요. 우리 좀 사주세요. 국산품 애용 운동. 그래서 1920년대 그래서 물산 장려 운동이 나오는 배경이 바로 이렇게 회사령 폐지, 관세 폐지 통해서 일본 자본이 물밀듯 들어오는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1920년대는요 정말 말 그대로 기이한 시대였습니다. 소위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었지만 본질적으로 일제의 통치는 더욱더 교묘한 방식으로 통제가 이루어졌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게 바로 1920년대의 모습이다. 보통경찰로의 전환, 하지만 치안유지법의 제정, 산미증식계획, 그러나 더욱더 배고파지는 시대. 그게 바로 1920년대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 맞서 싸우면서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 저항의 내용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1920년대 일제 식민지 지배정책 봤고요. 이제 그에 맞서 싸우는 저항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일제강점기는 어찌 보면 절망의 시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절망의 시기만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 그 시기에 그 상황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웠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일제강점기는 희망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그 희망의 어떤 그 불빛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1920년대 어떤 희망의 불빛을 향해 누가 달려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자,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제가 3.1운동 이후에 정말 그 만세 독립 소리가 정말 전국을 뒤흔들었어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아, 할 수 있겠다, 해보자 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였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의 저항이 나와요. 정말 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 그 외울 게 많아졌습니다. 1920년대가 가장 다양한 어떤 그 저항의 어떤 모습들, 항일운동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던 시기거든요. 일단 크게 두 시기로 이제 두 축으로 나눌 수 있어요.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회주의 세력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뭐 그런 모습들이 거의 없었고요. 1920년 3.1운동 이후부터. 여러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쉽게 얘기할게요. 사회주의는 자본가를 타도하고 농민과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세우자. 이게 이제 사회주의 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족주의 노선은 뭐냐면 뭐 자본가, 농민, 노동자 이런 구분 말고 이걸 다 뭉뚱그릴 수 있는 민족. 그렇죠. 민족, 우리 민족이 하나가 돼서 정말 이 일제강점기를 벗어나자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입니다. 그 민족주의 진영의 활동과 이 사회주의 진영의 두 활동이 두 축이에요. 1920년대부터는. 자, 그래서 민족주의 활동부터 한번 볼 텐데 민족주의 진영은 주로 이렇게 실력 양성 운동을 많이 합니다. 실력 양성 운동. 이 실력 양성 운동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이미 애국개봉 운동 배웠잖아요. 그 애국개봉 운동의 일제강점기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국개봉 운동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신민회 아니었습니까? 뭘 했어요? 교육, 언론, 식산, 흥업이었잖아요. 똑같아요. 네, 그 노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력 양성 운동. 자, 이 실력 양성 운동, 민족주의 진영, 이들이 전개했던 운동을 보면 우선 교육, 교육, 밀립대학 설립 운동, 교육이라는 거 말 그대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대학교를 한번 이제 고등교육이라고 하죠, 이거를요. 대학교를 한번 좀 세워보자라는 운동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전개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맹 퇴치 운동. 네. 일단 뭘 알아야 싸울 거 아니냐. 알기 위해서는 글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뭘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어떤 처지인지 그 정보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한다. 문자를 알아야 한다. 문맹 퇴치 운동. 이런 교육 활동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산장려 운동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국산품 애용 운동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식산흥업. 왜 신민회 때는 뭐 태극서관이라든지 뭐 자기회사 뭐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1920년대 이 민족주의 운동에서는 이렇게 국산품 애용 운동, 물산장려 운동을 전개한 것이죠. 특히 여러분 물산장려 운동을 하게 된 그 계기는 1920년대 일제 정책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회사령이 폐지가 되고 관세가 폐지되면서 일본 자본이 물밀쳐 들어왔고 그 일본 자본 속에서 우리 국내 자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호소한 거예요. 우리 거 좀 사주세요. 국산품 좀 사주세요. 우리 좀 버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호소를 했던 것이죠.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여러분들 바로 평양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이 물산장려 운동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제가 반드시 비교할 게 한말 있었던 바로 국채보상 운동과 비교하시라 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국채보상 운동과 비교하시라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국채보상 운동은 여러분들 한말의 대구에서 출발했죠. 서상동이 중심이 되었죠. 바로 나라 빚을 갚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반면에 1920년대 물산장려 운동은요. 평양에서 출발했고요. 조만식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었고요. 그리고 국산품을 사주세요 라고 했던 국산품 애용 운동이다 라고 하는 차이점. 그래서 한말 국채보상 운동, 일제강점기의 물산장려 운동 이 두 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놓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1920년대 이렇게 민족주의 진영에서 교육이라든지 식산흥업 뭐 이런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한 거예요. 뭐 굳이 언론을 따진다면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이때 이제 창간이 되었으니까 그걸 통해서 또 언론 활동도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민족주의 진영은요, 바로 이 한말에 있었던 그 애국개봉 운동의 노선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런 국산품 애용 운동과 같은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물산장려 운동, 밀립대학 설립 운동, 문맹퇴치 운동 이런 것들이 큰 성과를 거두지를 못해요. 큰 성과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 되찾을 수 있겠느냐, 이게 가능하냐 라고 하는 의문부를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 진영이 분화가 돼요. 바로 비타협적 민족주의, 타협은 없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실력 양성 운동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일부 세력들이 쉽게 얘기하면 변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서 일부 세력들이 이거 해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 일제 너무 강해. 지금은 이렇게 싸우는 게 의미가 없어. 안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그 실체, 이거 실체잖아, 실체. 인정하자. 인정하고
그 안에서 투표권을 얻어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자치권 이런 것들을 좀 얻어나가자라고 하는 자치론자들이 등장을 해요. 참정권 이제 투표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 자치론자들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거 기회주의자들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본질적인 거는 지금 나라의 주권이 없어진 상태잖아. 근데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인정을 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아요. 이쪽 진영은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대부분입니다. 이들이 타협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자치론과 같은 뭐 있을 듯한 그럴듯한 모습으로 들이대면서 결론은 일제 통치를 인정하는 기회주의자들로 본 거예요. 예, 이러면서 두 세력이 나뉘게 되는 그런 계기. 이 자치론의 대표적인 인물이 춘원, 이광수. 네, 일제강점기 끝나고 나서 광복된 이후에 반민특위에 끌려갔던 인물이기도 하죠. 이광수. 이광수가 그때 반민특위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친일파 처단 법정이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 그러니 나는 그 안에서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이광수는 정말 조선이 낳은 천재 중에 천재인데 그 좋은 머리로 그런 어떤 방향,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우리가 또 반복하지 않을까. 그 좋은 머리로 그 똑똑한 사람들이 궤변이죠, 궤변. 예,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 다시 한번 이 시대에 그런 어떤 궤변론자들이 또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는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뭐 여러분들, 네. 투쟁!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노동자, 농민이 중심돼서 자본가를 타도하자라고 하는 게 노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쟁의 활동을 주로 합니다. 쟁의. 쟁의는 쉽게 얘기하면 파업이에요, 파업. 네, 파업입니다. 자, 특히 이 사회주의 진영이 1920년대 이 독립운동의 주류를 형성할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사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여러분들 문화통치 시절에 만들었던 치안유지법 이거 사회주의자들 때문에 만든 거예요. 하도 극성이니까 이 치안유지법을 통해 가지고 특히 치안유지법의 핵심 사유재산 부정하는 사람들, 국채 부정하는 사람들 다 잡아들여! 이거거든요. 사유재산 부정하는 게 뭐예요? 사회주의잖아요. 그죠?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진 그 배경이 특히 이 사회주의 노선의 활동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지금 쟁의의 대표적인 뭐가 있느냐? 당시 노동자,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싸운 거 아닙니까? 소작쟁이, 농민들이 중심이 됩니다. 노동쟁이,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소작쟁이, 농민들이 뭘 요구하겠어요? 소작료를 인하하라! 네, 그러니까 땅을 빌려가지고, 지주들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그 작물 나오면 그거 나눌 거 아닙니까? 그 소작료라 그래요. 그건 좀 낮춰달라. 대부분이 일본인 지주들이 많았거든요. 낮춰달라. 노동자들은 노동쟁이, 뭐예요? 임금을 인상하라! 이런데 월급 올려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그런 방향으로 싸우는데 이게 싸우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그 대상의 항상 끝자락에는 일본 경찰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탄압하는 거예요. 이 쟁의의 어떤 본질적 목적은 일제 타도구나.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자, 이 소작쟁이의 대표적인 그 쟁의가 바로 이 목포, 전라남도 목포 저쪽 섬에 있는 암태도 소작쟁이 1923년도에 있었는데요. 아주 대표적인 와우 진짜 이 암태도 그 섬에서 목포 경찰서까지 와가지고 그 목포 경찰서 앞 광장에서 아사투쟁이라 그래요. 굶어 죽겠다 이거예요. 우리 주장 들어주지 않으면 여기서 아무것도 안 먹어도 죽겠다 이거예요. 단식 투쟁 아니면 단식 투쟁. 정말 결결이 싸웁니다. 예, 결결이 싸웁니다. 결국은 이겨요. 예, 암태도 소작쟁이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 엄청난 소작료를 요구했던 지주가 손을 들죠. 예, 엄청난 그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노동자 농민들의 가장 중요한 힘은 단결이거든요. 여러분 마르크스의 그 공상당 선언 그 맨 마지막 서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 나와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단결해서 버리면 이거 굉장히 엄청난 힘을 보여주는 게 또 이 암태도 소작쟁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동쟁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원산총파업이에요. 원산총파업. 자, 이게 1929년도 20년대 후반인데요.
특히 이 원산 총파업은 뭐냐면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중심이 된 것이죠. 파업을 했는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다면 이게 여러분 만국의 노동자의 단결하라잖아. 그죠? 농민, 노동자가 하나가 되어서 자본가를 타도하는 거야. 여기에는 국적, 민족 없어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에는 일본인 노동자들도 지원하고 후원해 줍니다. 일본과 우리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만국의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노동자라고 하는 하나의 그 계층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산 총파업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쟁의 활동이었다. 1920년 이렇게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모습인데 이게 치안유지법 이런 걸 만들면서 이게 사회주의를 막 찍어 누르는 거야. 찍어 누르니까 사회주의 진영도 뭔가 좀 합법적인 공간에서 일할 필요를 느꼈겠죠. 합법적인 공간에서 좀 활동할 필요를 느꼈겠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이 실력 양성 운동은 지금 이 민족주의 지정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뭔가 이 자치론 세력들을 좀 이렇게 때릴 수 있는, 압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력이 필요했고, 사회주의 진영은 뭔가 좀 합법적 공간 속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했고. 자, 이렇게 되면서 1920년대 바로 이런 민족주의 진영, 비타협정 민족주의 진영과 그다음에 사회주의 진영에서 서로의 요구에 의해서 선언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정우회 선언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 이전에 이 조선민흥회라고 하는 어떤 조직이 있었는데 이 조직을 통해서 이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되는 거야. 되니까 그래? 그럼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라고 해서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손을 잡자! 라고 하는 정우회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면 사회주의 진영은 농민, 노동자가 단결해서 자본가를 타도하자는 거잖아. 근데 민족주의 진영 내에는 분명히 자본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민족주의 진영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잖아. 자본가, 농민, 노동자들이 다 필요 없잖아. 다 민족이라는 개념에 다 묶여버리는 거잖아. 근데 그 안에 자본가가 있단 말이야. 그럼 사회주의는 그 자본가를 때려야 되는데 그들과 손을 잡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본가, 농민, 노동자 그 배후에 있는 우선은 일제 타도가 우선이다. 일제 타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혁명이다. 이런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일제에 맞서기 위해서 자본가, 농민, 노동자 모두 모이는 거예요. 그 조직이 바로 신간회. 일제강점기의 가장 큰 조직입니다. 가장 큰 조직. 바로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배경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신간회는 민족유일당운동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 민족주의 진영을 우리가 우세래, 그리고 이 사회주의를 좌우 요 개념으로 좀 보기도 합니다. 뭔가 이 좌측에 있는 세력은 뭐 진보적이고 좀 이렇게 급진적으로 뭔가 좀 바꾸자고 하는 그 세력들을 우리는 이 좌파라고 하고요. 우파는 좀 온건하게 또는 현재를 좀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파라고 하죠. 이 좌파와 우파가 하나가 된 것. 이게 바로 신간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일당, 하나로 뭉친 거예요. 민족 유일당 운동. 자, 특히 이 신간회가 제일 중요한 게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신간회가 후원한 운동이 있어요. 그 후원한 운동이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 이거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신간회가 결성되고 나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 1929년이거든요.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제가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후원해줬던, 그래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더욱더 크게 확산시키려고 했던 그 조직, 그게 바로 신간회다 라고 하는 사실. 신간회의 자매단체, 여성들이 중심이 된 또 민족유일당, 민족좌우 합작, 이게 바로 근우회, 여성들이 중심에서 좌와 우가 모였던 그런 조직, 근우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신간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민족주의 세력들과 손잡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잡을 수 있던 그 계기가 뭐였냐면 조선민흥회에서 테스트한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사실 60만세 운동이 있었거든. 1926년도에 이게 신간회가 27년도 아니야. 26년에 60만세 운동이 있었는데 60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이 사회주의 세력이에요. 근데 그 사회주의 세력이 60만 세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도움을 받아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냐면 천도교 세력들, 즉 민족주의 진영 세력들이 도움을 줘요. 거기서 이제 장소도 빌려주고 뭐 인쇄도 좀 해주고 도와줬단 말이죠. 이러면서 왜 도와줬겠어? 일제 타도한다니까. 그죠? 일본 타도를 위해서는 민족주의 진영과 손을 잡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힌트를 줬고, 조선민흥회에서 한번 해봤는데 성공했고, 그걸 선언한 게 정우의 선언이고, 그래서 만들어진 조직이 신간회. 요 흐름. 그래서 여러분들 60만세 운동이 하나의 힌트가 되어서 이런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는 신간회가 만들어졌고, 이 신간회는 다시 이후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후원했다. 60만세 운동이 1번, 신간회가 2번, 그리고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3번, 이렇게 요 흐름이 이어진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1920년대. 게다가 신간회가 여러분 반드시 비교할 게 뭐다? 바로 신민회. 한말 신민회. 이건 애국계몽 운동단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신민회와 또 반드시 비교를 하시라. 시험에 꼭꼭꼭 나오는 것들이니까 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여러분들. 1920년대 이렇게 3.1운동 이후에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런 독립운동의 모습,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욱더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 있을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트서. 예스. 네. 자, 여러분들 이제 1920년대 우리가 항일운동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말 뭐 앞에 특히 이제 신간회로 대표되는 1920년 대표적인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을 살펴봤는데요. 끝나지 않았어요.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이 대중운동 막 사회 곳곳에서 이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세력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사실은 일제 강점기 항일 운동의 그 중심 세력은 학생이에요. 학생입니다.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60만세 운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919년에 일어났던 3.1운동은 누구의 죽음이 또 하나의 계기가 되냐면 고종의 죽음이 계기가 돼요. 그런데 이제 고종이 죽고 1926년도에 그의 아들 순종이 또 죽어요. 항상 왕이 죽었으니까 황제가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어떤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모여들 거 아닙니까? 그 모여든 어떤 그 상황 그리고 분위기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1926년 순종 죽음도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들, 특히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전개한 운동이 있으니 그게 바로 60만세 운동이다라는 겁니다. 1926년 6월 10일 60만세 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죠. 자, 이 60만세 운동이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그 계기가 뭐라 그랬어요? 이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해서 바로 어떤 신간회, 이 신간회, 민족유일당 운동이 어떤 그 결성이 된 그 계기를 제공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60만세 운동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했는데 그 후원을 해줬던 세력들이 민족주의 진영이란 말이야. 천도교 세력이란 말이야. 함께해서 일제 타도를 위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정우의 선언을 통해 가지고 나온 게 신간회, 민족유일당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 신간회가 이후에 민중대회를 열어가지고 굉장히 크게 확산시키려고 했던 운동이 바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 라고 하는 거, 요 흐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라 라고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또 어떤 거냐면 전라도 광주에서 나주와 광주를 오고 가는 통합 기차가 있었어요. 기차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일본인 학생도 타고 있었고 조선인 학생 타고 있었는데 일본인 학생들이 조선 여학생을 괴롭힌 거야. 머리채 잡고 괴롭힌 거야. 괴롭히니까 조선 학생들이 열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주역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패싸움이 벌어져. 쉽게 얘기해요. 패싸움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이걸 처리하는 일본 경찰이 뭐야? 일본 학생들은 뭐 이렇게 훈방 처리해주고 막 했는데 조선은 잡아들이는 거예요. 뭐야? 라고 해서 이 분개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 광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학생들 광주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었으니까 그 광주에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에 가장 큰 최대 민족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제2의 3.1운동이 벌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 보면 여러분들 60만 세 운동도 그렇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도 그렇고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에 맞서 결연히 투쟁했던 그 중심 세력은 학생이에요. 이 학생들이 누구냐고요? 대학생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똑같은 고등학생들이에요. 그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런 운동을 전개했다. 여러분들 3.1운동도 역시 유관순 다 여러분 나이 또래예요. 여러분 나이 또래. 일제강점기를 보고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의 나이와 비슷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일제에 맞서서 저항했던 그 중심 세력이었다는 사실. 그들이 있었기에 일제강점기 우리는 희망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학생은 여러분들 역사의 거인이에요. 일제강점기 여러분들 그 일제에 맞서 싸웠던 그 중심 세력 학생뿐만 아니라 광복되고 있는 현대사에서도 4.19 혁명 그리고 5.18 6월항쟁 이어질 때까지 그 학생들이 늘 중심되고 있습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이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그 중심은 단연코 학생이었어요. 이걸 왜 배우냐고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 DNA를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시대가 바로 그 역사의 거인이었던 그 학생들을 이 닭장 속에 가둬놓고 말이죠. 학생이라는 존재는, 역사에서 학생이라는 존재는 정말 이 푸른 자유의 창공을 마음껏 비상하는 그런 세력들이었는데 그 독수리를 닭장에 집어넣고 너는 독수리가 아니라 닭이야 라고 주입시키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는 저 자유를 향해 마음껏 하늘을 나는 독수리인데 나도 모르게 나는 닭인가 봐 라고 사는 그런 모습들은 또 아닐지 한 번쯤은 우리가 이 역사 속 학생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학생은 근현대사 역사 속 거인이었다. 역사의 거인이었다. 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년운동. 소년운동의 주제는 소년들이란 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유명하죠. 여러분은 이미 다 그 수혜자 아니야, 수혜자. 한 13년 동안, 태어나서 13년 동안은 다 그 소파 방정원 선생님의 덕을 많이 본 거 아닙니까? 5월만 되면 어른들이 얼마나 잘해줬어요. 그거 다 어른, 소파 방정원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방정원 선생, 이 천도교 신자예요. 천도교는 뭐야, 여러분? 동학을 바꾼 거잖아. 동학이 제일 중요한 게 인내천 아니야.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어린이들은 어떤 존재였냐면, 그냥 매 맞는 존재였어요. 부모님, 아버지 술 심부름 하는 존재. 그리고 아버지 술주정 받는 존재. 그냥 많이. 그런 어린이들도 하늘이다. 사람이다. 함부로 대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던 인내천의 연장선상에서 방정원 선생님이 바로 소년운동을 전개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대접받아야 그들이 나중에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년운동을 전개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성운동. 네, 요건 이제 신간회의 자매단체라고 설명을 드렸죠. 네, 근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평운동. 보시면 소년, 여성, 형평. 이 모두 다 그 사회의 약자들이었습니다. 형평운동은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이 형자가 뭐냐면 저울 형자예요. 고기를 달 때 쓰는 저울이거든. 그 고기를 달 때 쓰는 저울을 평평하게 만들 자라고 하는 건데, 고기 썰고 고기 달고 이것은 누구예요? 백정들 아니야, 백정들. 그 백정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전개했던 운동이 바로 형평운동이에요. 왜? 아니, 분명히 1894년 군국기무처에 의해 가지고 신문제가 법적으로 폐지가 되었는데 여전히 법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차별받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내 자식들은 왜 학교 가서 이렇게 차별받아야 되는데 왜 학교 제대로 못 들어가는데? 라고 하면서
차별하지 마라 라고 들고 일어났던 게 바로 이 형평운동이 되는 겁니다. 이건 진주에서, 경남 진주에서 출발했던 그런 운동, 백정들이 중심이 되었다. 그러니까 1920년대 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 사회의 어떤 그 소외받고 있었던 그 계층들, 예, 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전개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게 바로 1920년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1920년대 정말 일본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바로 의열단. 여러분 그 영화, 유명한 영화 암살, 밀정, 이거 다 의열단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들 아니겠습니까? 그 영화 암살에 보면 그 김원봉이 등장해. 의열단 단장이 김원봉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유명한 대사. 배를 타고 탁 백범 김구를 만나러 들어가는 장면이었죠. 그때 누구쇼? 라고 했을 때 아주 유명한 말.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아주 그러면서 이 김원봉이 역사에 쫙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천만 배우 쫙 등장했던 그런 장면이 기억납니다. 김원봉입니다. 뭐 이 김원봉은 일제로서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현상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일례로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현상금이 걸렸던 인물이 김원봉이었다. 이 김원봉의 현상금이 깨진 게 현대사로 와서 그 빈 라덴, 미국이 건 그 현상금 빈 라덴이 되어서야 이 김원봉의 현상금이 깨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제강점기 정말 일본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그 인물이 바로 이 의열단의 김원봉입니다. 막 여기 펑 저기 펑 펑펑펑. 그 대표적 인물이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와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죠. 김상옥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의 총잡이로 유명하죠. 일대천. 일본 경찰 1000명과 맞상대를 벌였던 그 총잡이 김상옥. 김익상은 또 이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수리공으로 들어가서 폭탄 투척한 다음에 놀라서 경찰들이 쏟아져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경찰들이 오히려 조심하십시오. 여기 지금 폭탄 터졌으니까 조심히 올라가십시오 라고 수습을 하고 사라지는 이런 여유를 보였던 신출귀몰했던 인물이 바로 이 김익상이기도 하고요. 나석주 지금 서울의 이 롯데백화점 그 자리, 그 다음에 그쪽 옆에 쪽 내려오면은 지금 이제 하나은행일 겁니다. 지금 이제 옛날에 외환은행 본점이 있었는데 거기가 옛날 동양척식 주식회사였거든요. 그리고 롯데백화점 자리가 식산은행, 일본 어떤 경제 침탈의 중심에서 식산은행이 있던 자리예요. 여기에서 폭탄 던지고 저기 동양척 정말 이 명동 일대를 그냥 막 공포의 도가니로 그냥 쏟아 넣었던 그 인물이 바로 이 나석주였습니다. 하여튼 1920년대는 정말 이 의열단의 활동으로 일본으로서 정말 골머리를 앓았던 그런 모습이었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나라를 잃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싸울 것이고 우리는 끝까지 목숨을 던지고 투쟁할 것이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조직. 이게 바로 의열단. 바로 이렇게 폭탄 던지고 총 쏘고 이런 어떤 그 방향 지침을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신채호예요. 이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네, 폭력으로서. 여기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건 폭력이에요. 폭력으로서 적일제를 타도하자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단어는 좀 이런 걸 보면 상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폭력은 나쁜 것이라고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그게 절대적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폭력은 한편으로는 용인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상대적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거보다 더 큰 폭력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으니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 폭력에 맞서가지고 우리도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의열단. 1920년대 일본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김원봉이 이끌었던 의열단. 특히 여러분들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이건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 김원봉의 의열단의 행동 방침을 주었던 게 바로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920년대 우리가 또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들이 뭐냐면 바로 이 민족문화 수호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1920년대가 되면서 3.1운동 이후에 이제 우리 것을 이제 소중히 간직해야 되겠다라는 의식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어는 이제 조선어 연구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여기 또 혜택 보고 있잖아. 우리 10월 9일 날 쉬잖아. 왜 조선어 연구회가 이렇게 만든 한글날, 그땐 각야날이라고 불렀어요. 각야날 덕분에 우리가 좀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해야지. 적어도 하루 쉬고 있는데 왜 쉬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쉬게 해줬던 그 조직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감사하잖아. 조선어 연구회 1920년대 한글날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글이라는 잡지를 또 만들었고요. 기억하겠습니다. 네. 내가 편하게 하루 쉴 수 있는 그날을 만들어주신 분인데.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어떤 한글의 어떤 우수성, 이런 것들도 기억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을 또 만들어주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요 조선어 연구회.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조선어 학회로 바뀌어요. 1930년대. 역사에는 이제 아까 그 신채호, 조선혁명선의 신채호, 조선사 연구처, 조선상고사, 이런 게 있고요. 박은식. 네. 이 박은식은 특히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 1대 대통령이 이제 이승만이었다면 2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역사학자입니다.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혈사와 같은 그런 저서를 쓰기도 했죠. 그리고 1920년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흘렸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온기의 아리랑이 이때 또 만들어지고 있더라. 정말 각 분야에서 이렇게 우리 것을 지키고 우리 것을 기억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었던 시대. 이게 바로 1920년대였다. 그러니까 일제가 이제 문화 통치를 통해서 우리를 교묘하게 지배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이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것을 또 지켜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도 1920년대 분명히 존재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20년대 정말 활발하게 신간회, 대중운동, 학생운동, 소년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 민족문화 수호 운동 너무나도 많은 활동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국외, 이제 한반도 밖을 벗어나면요 3.1운동의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드디어 본격적인 국내 진공작전 항일 무장투쟁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 1920년대 국외 항일 무장투쟁의 시대로 한번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첫해석. 자, 이제 1920년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 정책 알았고요. 거기에 맞서서 국내에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알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국외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살펴볼 텐데요. 국외는 3.1운동의 결과로 우리가 독립을 원하는구나를 온몸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항일 무장 투쟁의 총성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3.1운동의 영향입니다. 자, 여러분들 1920년대 그 항일 무장 투쟁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항일 무장 투쟁도 여러분들 1920년대 항일 무장 투쟁, 그다음에 1930년대 항일 무장 투쟁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그 군대 이름을 외우는 거를 너무 힘들어해요. 군대 이름 외우는 거를. 일단 제가 5개만 아시면 돼요. 너무 많은 거 외우라고 하지 않을게요. 5개. 그 중에서 1920년대는 2개. 2개만 아시면 돼요. 2개. 2개가 뭐냐면 대한독립군 그리고 북로군정서. 이 2가지입니다. 항일무장투쟁을 하니까 그 투쟁에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2개 조직이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오케이? 따라해 보세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이게 입에 붙어야 돼.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이게 금방 이해가 돼요. 영화 그 봉오동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봐봐. 좀 뭐 당신들 뭐 볼 시간 없다고? 뭐 그러면서 게임은 하러 가더만 보니까 그 시간에 잠깐만 한번 영화 한번 보세요. 머리도 식힐 겸 또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또 이해하는 데 도움도 되거든요. 그리고 영화가 또 수준이
좋아. 잘 만들었어. 예. 거기에 보면 이 봉오동 전투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3.1운동 이후에 정말 가장 큰 일제에 타격을 줬던, 일본을 깜짝 놀랐던 그 전투가 이 봉오동 전투인데, 홍범도 장군이 이끌고 있었죠. 대한독립군, 이 대한독립군, 여기 나옵니다, 지금.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나오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근데 그 영화에 거의 마지막쯤에 최민식 씨가 홍범도 장군 역할을 하면서 나와요. 와, 완전 멋있어. 완전 멋있어. 완전 멋있어. 맨 마지막 엔딩이 뭐였냐면, 봉오동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제 그 부하들이 물어봐. 장군! 이제 우린 어디로 갑니까? 그때 홍범도 장군이 앞을 바라보며 한마디 합니다. 그게 완전 소름이야. 딱 홍범도이 뭐라고 하냐면 세 글자. 청산리.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멋있어. 그거 봐야 돼, 봐야 돼. 실제로 이제 이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은요, 이후에 이 청산리 전투에 합류합니다. 예, 합류해요. 그래서 김좌진의 그 북로 군정서 군과 함께 청산리 전투를 또 승리로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1920년대 항일 무장투쟁에 큰 획을 그었던 전투. 네,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청산리 전투하면 이 용어들이 백운평, 이게 지금 뭐 청산리 그 안에서 백운평이 있고 어랑촌이 있고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통틀어서 청산리 전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백운평, 어랑촌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청산리구나 라고 여러분들 좀 키워드예요, 키워드. 이런 게 이제 키워드로 나와. 백운평에서 어떻게 싸웠다, 어랑촌에서 어떻게 싸웠다 여기 나오면 이거 청산리 전투네? 여기 느낌 오셔야 돼. 이거 1920년대 느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렇게 이제 싸우다 보니까 일제가 이게 지금 이 지역이 지금 이제 압록강 그 두만강 그 위쪽에서 지금 만주 지역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안 되겠다. 이제 만주 지역 그 아래쪽 만주 지역 그 일대의 일부분을 간도라 그래요. 간도. 일제가 이제 이 지역을 초토화시킵니다. 정말 그 마을 사람들이 독립군과의 연계한 것을 끊어놓기 위해서 그 마을을 아예 초토화시켜요. 사람도 많이 죽었고요. 가축들도 많이 죽었고요. 이걸 우리는 간도 참변. 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 불을 질러가지고 또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마을을 그냥 통째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도 참변이라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이 지역에서 활동이 좀 어려웠죠. 그래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면서 다시 재정비합니다. 재정비하는데 그 부대를 뭐라고 하냐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부대를 이게 이제 김좌진도 여기 들어오고 홍범도도 여기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여기 지금 다 묶여서 이제 오는 거예요. 이걸 대한독립군. 뭐야? 대한독립군. 똑같아. 거기다가 같이 와서 규모가 커졌으니까 여기다가 요거 하나만 더 붙여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대한독립군 단이야. 대한독립군 단. 왜냐면 다 합친 거니까. 대한독립군 단. 요렇게 정비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1920년 두 가지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바로 대한독립군과 그 다음에 북로 군정서. 요거. 이제 단만 하나 붙이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대한독립군 단으로 이제 결성이 되었고, 이들이 이제 자유시 러시아령으로 넘어가요. 자유시. 넘어간 이유는 뭐냐면, 많이 후원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넘어가니까, 일본도 이 독립군들이 이쪽으로 가는 것들을 막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독립군들을 받는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래서 무장해제를 요구합니다. 그냥 우리 부대에 들어와서 싸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독립군이 아니지. 그죠?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총격이 벌어지고요. 굉장히 큰 피해를 봐요. 그게 바로 자유시 참변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유시 참변. 그러니까 간도에서도 한 번 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유시에서도 큰 참변을 한번 겪습니다. 이게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법의 보호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라 없는 식민지 백성이 가져야 되는 그 생존의 어떤 한계라고 봐야 되겠죠.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죠? 계속 지금 이렇게 떠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흐름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화살표를 넣었잖아요. 근데 이 화살표를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발자국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일대 정말 1000km 넘는, 1000km가 뭐야. 예. 엄청난 곳을 이들은 걸어갔을 거예요. 그것도 밤에, 그것도 산에, 산을 타면서. 그죠? 겨울에 이동했으면 또 얼마나 춥습니까? 정말 눈이 허리까지 푹푹 쌓이는 그곳에 발자국을 내면서 계속 그들은 봉오동에서, 청산리에서, 그 다음에 자유시로 계속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돼요. 이 발자국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을 있게 만든 겁니다. 이들이라고 그냥 방 따뜻한 곳에 그 아이들 재롱 보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도 가지 않은 그 눈길 위를 자신의 발자국을 내면서 이렇게 고난의 행군을 했던 이유는 바로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식민지 조국의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하겠노라는 꿈, 그 꿈 하나로 이들은 계속 이동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화살표 속에 있는 그분들의 열정, 그분들의 꿈, 그것을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시 참멸당하니까 이제 더 이상 뭐 거기서 있을 이유가 없죠. 다시 내려와요. 중국 쪽으로요. 내려와서 3부를 결성합니다. 이 3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정신. 아주 정신이 똑바로 돼 있어. 참정신이야, 참정신. 참정신인데 이 3부는 일종의 정부 조직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모든 것들, 뭐 군사라든지 행정이라든지 그 자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성이 되다가 이게 지금 이제 일제로서는 또 당황스러운 거지. 어떻게든 밀어냈는데 다시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독립군들이. 그래서 이 일본이 이 만주에 있는 그 중국 군벌들과 미세 협정이라는 걸 체결해요. 간단해요. 그냥 우리 독립군들 잡아가지고 데려오면 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920년대 아니겠습니까? 20년대는 이제 독립군들은 일본도 피해야죠, 중국인도 피해야죠. 굉장히 정말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3부를 3개를 통합을 해요. 그래서 3부 통합운동을 전개해서 2개로 이제 세계에서 2개로, 3개에서 2개로 이렇게 통합을 합니다. 위치적으로 북만주와 남만주. 북만주에서는 혁신의회, 그리고 남만주에서는 국민부. 북만주에서 혁신의회, 남만주에서는 국민부로 통합운동을 하는데, 통합이 되는데, 이 혁신의회와 국민부가 이제 이후에 1930년대 또 항일무장투쟁을 이끄는 이끄는 어떤 그 세력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일무장투쟁이 여러분 1920년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 흐름 속에서 결국 북만주 혁신의회, 남만주 국민부가 만들어지면서 이들이 1930년대 이제 항일무장투쟁을 또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중심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즉 우리의 항일무장투쟁은 3.1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일제가 패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 출발점이 바로 1920년대였고 대표적인 조직으로 대한독립군,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김저진의 북로군정서를 꼭 기억하시라. 그들의 발자국을 우리는 기억해 드릴 의무가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차차. 자, 우리가 이제 1930년대 이후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일제 강점기, 그 당시 식민지 지배 정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30년대는 그 공황, 전 세계적으로 공황이 있었고, 그 공황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일본이 선택한 방법은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그게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네, 대공황입니다. 1929년 대공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본주의가 갑자기 그냥 망가져 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어그러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경우를, 왜냐면 뭔가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잖아요. 공급은 넘쳐나고 있고, 공장은 또 닫고, 그럼 노동자는 또 잘리고, 노동자는 돈이 없고, 물건은 또 살 수 없고, 공장은 또 멈춰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니까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자들한테 돈을 꽂아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대규모 댐 건설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영국 같은 경우 식민지가 많잖아요. 그 식민지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누어 주는, 공급해 주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극복하려 했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대규모 어떤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댐을 만들 수 있는 기반 시설도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식민지가 많아져 블록 경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제 그들은 강제로 떨궈내야 되는 거예요. 초과된 공급 물품을 강제로 떨궈내는 방식으로 선택한 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19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 그리고 41년 태평양 전쟁, 계속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중국과 지금 싸우고 있죠. 미국과도 싸우고 있어요. 와, 이게 지금 뭐 엄청난 인구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들과 지금 양쪽으로 지금 싸우고 있다. 이거 쉽지 않은 거죠.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사람도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하고. 그럼 그 부족한 걸 어떻게 채우느냐? 바로 조선. 식민지에서 사람을 끌고 가고 물자를 뺏어가고,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1930년대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이 나타나는 배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일단 뭐 군인이 부족해요. 뭐 지금 중국하고도 싸워야 되고 미국하고도 싸워야 되고 군인 부족하잖아요. 조선인을 군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미쳤어? 내가 남의 나라 천황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 안 그렇습니까? 미친 거지 뭐.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머릿속에 내가 조선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본 식민이다. 나 일본 천황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의식, 이런 의식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민족 말살 통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일본 천황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바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민족 말살 통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자, 먼저 일단 뭐 내선일체를, 뭐 사실 이 내선일체라고 하는 거는요, 본질적으로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로 삼게 되면서부터 쭉 나오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가장 더 도드라지게 아주 내세워가지고 강조했던 그 시점이 바로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내선일체. 그러니까 조선하고 내지 사람들, 일본 사람들하고는 같은 몸이다라는 거죠. 급한가 봐. 이제는 같은 몸이래. 내선일체. 그 다음이 황국신민화. 네, 우리는 천황의 신민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황국신민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나는 천황의 신민입니다. 이러고 이제 그 외우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황국신민서사. 예, 황국신민서사, 이거를 암기하도록 했었죠. 그 다음에 궁성요배. 궁성요배는 뭐냐면, 이제 뭐 사이렌이 울리면 천왕이 있는 그 동쪽을 향해서 절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신사참배, 일본 신들에게 가서
절하는 거. 이런 신사참배. 그리고 이제 제일 결정적인 게 창씨 계명이죠.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 최태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갑자기 나카무라 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빠 엄마가 준 이름을 내가 왜 바꿔야 돼? 아빠 엄마가 준 내 성을 왜 바꿔야 돼? 그죠? 일본인으로 완전 동하기 위해서 이름부터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부터 그리고 어떤 의식까지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바꾸어 놓아야만 전쟁에 동원되었을 때 일본 천황을 위해 죽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1930년대 대공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일제가 선택했던 바로 전쟁. 그 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 이게 바로 조선 식민지 지배정책, 바로 민족 말살 통치 형태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식민지 지배정책은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느 부분이 제일 시험이 많이 나오냐면 1930년대 이 부분이 제일 시험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가 1910년대 그리고 세 번째가 1920년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뭐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적인 면에서는 이런 정책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정책들을 한번 볼 텐데요. 여기서는 바로 대공황입니다. 대공황. 자, 이 대공황은 뭐냐. 이게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대공황에 맞서가지고 이제 어떤 경제 정책들이 나왔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수요와 공급이 지금 깨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제는 뭘 선택했냐면, 값싼 원재료, 값싸게 그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를 원했죠. 그게 바로 남면 북양 정책이라는 거예요. 남쪽에는 면화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면제품 알죠? 여러분 속옷 면제품. 그럼 면화를 키우는 것이고 북쪽에는 양을 키우는 거예요. 양은 여러분들 양모 어디 있습니까? 뭐 양복 같은 데도 이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복. 이런 데 이제 사용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옷감의 원재료.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면 북양 정책, 경제 대공황에 맞서기 위해서 남면 북양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과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군수 물자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공장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병참 기지화 정책. 네, 여기를 이제 말 그대로 특히 이제 지금의 이제 북한 지역이죠. 여기다가 이제 그 공장들을 많이 세워요. 군수 공장들을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병참 기지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더라. 자, 그러면서 나온 게 뭐였냐면 바로 1938년도에 나왔던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7년도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다. 여러분들 총동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위법이에요. 상위법. 이건 여러분들 뭐 여러분 표현대로 빼박이에요. 이건 상위법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법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국가총동원법. 이건 일본이건 조선이건 같이 적용된 그런 법입니다. 전쟁이니까 지금 부족한 거야. 그러면서 국가총동원법. 전체 국가에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든 거예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서운 법입니까? 총동원의 주체가 국가고 국가를 위해서 총동원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가 나와버리면 한 개인의 외침, 한 개인의 자유, 한 개인의 인권 이런 거는요. 야, 국가가 지금 어려운데 국가가 필요하다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묻혀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 끌고 가는 거예요. 위안부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안부 자료 없다. 그런 근거 없다. 그렇겠죠. 당연히 다 태워버렸겠죠. 반인권적인 어떤 자료들을 그들이 남겨놓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국가총동원법은 문서로 꽝꽝꽝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상위법 하에서 국가가 총동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위법 하에서 밑으로 시행된 작은 시행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시행령들은 근거가 없다 할지라도 이미 이 분위기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전쟁 터졌잖아요. 저기 좀 중동전 전쟁 터졌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강간, 살해, 살인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죠. 전쟁이라고 하는 틀거리 속에서는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지금 국가총동원법이라는 상위법이 있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그 밑에 우린 위안부를 끌고 간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정말 이 큰 상위법 하에서 가릴 수 없는 그들의 어떤 치부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족하니까 지금 공출 배급이에요. 공출 배급 이거 여러분들 이 키워드 잘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공출은 뭐냐면 일단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쌀 수확을 했어. 쌀 10건만 지금 수확했어. 10건만 일단 다 가져가는 거야. 이 공출이야. 그런 다음에 배급해 주는 거예요. 이 공출 배급.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적 자원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군대, 징용, 징병, 뭐 강제 노동,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 징용. 강제 징용과 강제로 끌고 간 일본군 위안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 전쟁이라고 하는 이 틀거리 안에서 여러분들 이 당시 보세요. 일본 왜 가미가지 아니겠습니까? 폭탄 싣고 돌아올 수도 없는 그 비행기를 타고 그 미국 그 전함에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그 자살 특공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허용되었던 시대 아니에요. 이 시대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여러분들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법체자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 일본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전쟁이 벌어졌을 때 여성들, 노약자들, 어린이들은 가장 희생의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 좀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1930년대 이후에 바로 이 민족말살 통치 그리고 국가 총동원법이라고 하는 이 전시 상황 속에서의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어떤 일제 식민 지배 통치 방식에 맞서서 우리는 또 어떻게 싸웠는지 그 저항의 역사를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자, 우리가 지금 1930년대 이후 그 항일 운동에 대해서 지금 배워보고 있습니다. 1930년대 이후 일단 일제 정책들은 이제 민족말살 통치 국가 총동원법이라고 하는 전시체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배우셨는데 민족말살을 하려고 해요. 그죠? 그럼 이제 거기에 우리가 또 맞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어떤 정신을 지어버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항상 이럴 때 이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장 중요한 파트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국어와 역사입니다. 네, 이 국어와 역사를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이 당시의 독립운동이에요. 그걸 좀 연장선상에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는 독립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뭐 우리가 어느 나라의 식민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평상시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독립운동의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잘 활용하는 것. 이건 바로 이 시대의 정체성을 지켜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참 이렇게 먼저 국내 상황 좀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여기가 지금 이제 언어, 그리고 여기가 역사, 이렇게 되겠네요. 자, 먼저 여러분들 기억나요? 1920년대, 이건 이제 조선어 연구회는 1920년대였죠. 그죠? 근데 193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이름을 바꾸네요.
조선어 학회로 이름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조선어 연구회에서 조선어 학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1920년대 조선어 연구회.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글날 가갸나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한글이라는 잡지를 발행했던 그런 조직. 그 조직을 계승해서 이 조선어 학회라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곳에서는 여러분들 조선어 학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일단 맞춤법, 통일한. 맞춤법은 저도 요즘도 아직도 어려워요. 아직도 어려워. 정말. 이제 지금도 이게 어려운데 이 당시는 얼마나 오죽했겠어? 중구난방인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거를 통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한글 맞춤법 통일한, 이제 이때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어, 표준어도 이때 제정합니다. 그 표준어 제정에 있어가지고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사물에 대한 단어를 다 수집을 해요. 이 조선학회에서. 그런 다음에 어떤 단어를 표준어로 할 것이냐라고 이제 거수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사전에 싣는 거예요. 왜냐면 표준어가 사전에 실리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우리말 큰 사전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게 표준어는 이제 실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이제 물론 이제 각 지역의 언어들도 이제 들어오겠지만 어쨌건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일화. 멍. 네. 영어로 dog baby. 네, dog baby. 이거를 표준으로 뭘 정할 것이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후보가 있었는데 2개가 남았대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강아지. 이거 실제로 투표했다? 어떤 거를 표준으로 할 것이냐 라고 했는데 결국은 강아지가 표준어가 됐대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조선어학회에서 얘를 표준으로 했으면 우리는 를 표준으로 아마 그때 지금 이제 뭔가 라고 하는 단어 쓰면 비하의 어떤 그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의미가. 그죠? 근데 아마 이때 표준화 정했을 막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어쨌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표준화가 정해지는 거예요. 강아지는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네. 자, 그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한 거야. 조선학회에서요. 그죠? 지금 우리 어떤 일상의 언어 이런 것들을 기준을 잡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조선학회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 큰 사전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 못 만들었어요. 광복되고 나서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42년도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게 바로 조선어 학회 사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30년대 40년대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는 일제가 어떤 통치를 했다? 민족 말살 통치야. 머릿속에서 내가 조선인이라고 하는 걸 지워내야 된단 말이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조선어 못 쓰게 하는 거겠죠. 언어는 너무 중요한 거니까 언어를 자꾸 안 쓰면 자연스럽게 내가 조선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제가 그걸 안 거죠. 그래서 조선어를 못 쓰게 해요. 못 쓰게 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한 여고생의 일기장을 일본 형사가 보게 됩니다. 미친 거 아니야? 왜 남의 일기장을 봐? 검열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 오늘 국어 시간에 국어를 썼다고 선생님한테 혼났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 시기에 국어는 뭘까요? 일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번역해 보면 일본어 시간에 일본어를 썼다고 혼났다는 거예요. 그걸 일본 경찰이 본 거야. 아니 국어 시간에 국어를 썼는데 그걸 혼냈다고? 혼낸 사람 누구지? 라고 해서 혼낸 그 선생님을 잡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조선어 학회 회원이었던 거예요. 이러면서 이 조선어 학회는요 반국가단체, 야 조선어를 썼다는 이유로 반국가단체가 된 것이죠. 이러면서 뭐 조선어 학회 회원들이 그냥 막 줄줄이 감옥에 끌려가서 정말 모진 고문을 당해요. 이분들 언제 나오냐면 1945년 광복되고 나서야 서대문 형무소를 나오게 되는데 나올 때 걸어 나오질 못해요. 들것에 실려 나와요.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게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 이게 언어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 쓰고 있는 이 언어가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의 그 노력, 땀, 눈물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건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게 너무 당연한 일상처럼 보이죠? 하나도 당연한 게 없어요. 당연이라고 하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전까지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당연한 모습으로 보일 뿐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냥 짠 하고 나타난 당연한 모습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그 가시밭길 같은 그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선어 학회 사건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0년대에 있었던 이 브나르드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브나르드 운동은 이거는 이제 그 실력 양성 운동의 일환이에요. 왜 실력 양성 운동에 1920년대 뭐가 있었습니까? 물산 보급, 물산 장려 운동도 있었고요. 그 다음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맹퇴치 운동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문맹퇴치 운동의 연장선이 이제 30년대 브나르드 운동. 요거는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에요. 민중 속으로.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민중 속으로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리을도 몰라 지금.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들을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민중 속으로. 요게 이제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해서 나왔는데 이 배경을 해가지고 나온 소설이 시문의 상록수. 시문의 상록수. 시문의 상록수.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도 있다라는 농촌개몽 운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든 우리의 문자, 우리의 언어를 지키려고 했던 노력들이 바로 민족만세 통치 정책 때 나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역사죠. 역사.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역사학자, 1910년대, 20년대 특히 이 시대를 대표했던 역사학자라고 한다면 단지 신채호, 그 다음이 박은식, 이런 인물들을 들 수 있겠죠. 신채호, 박은식. 근데 요 이제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30년대로 와서는요. 특히 민족주의 사학 그 계보를 이어서 정인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정인보. 정인보를 중심으로 한 조선학 운동이 나오는데요. 이 정인보의 조선학 운동, 특히 정약용, 다산 정약용의 어떤 그런 글들을 다 정리를 한 다산 전집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때 만들면서 조선 후기 어떤 그 실학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사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으냐면 실증주의 사학이야. 그러니까 실증주의 사학은 뭐냐면 역사가의 해석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큰별쌤 최태성은 잘생겼어. 왜? 갑자기 표정이 그렇다.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제 주관이 들어간 거잖아요. 동의하지 않지. 난 동의해. 그건 네 맘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큰별쌤은 남자다. 이건 팩트잖아요. 그죠? 이 실증주의 뭐냐면 큰별쌤은 잘생겼다 이런 거 안 하는 거야. 그냥 큰별쌤은 남자다. 여기까지.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보여주는 것. 이게 실증주의 사학이에요. 역사가 해석을 거부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나열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실증주의 사학인데, 요 실증주의 사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학회가 진단학회라는 거예요. 진단학회. 이 진단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실증주의 사학이 전개되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경제사학이 있는데요. 요건 좀 여러분이 지어 좀 해주셔야 돼요. 요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제 요 셋 중에서 요겁니다. 사회경제사학. 이 사회경제사학은 뭐냐면 사회주의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사관이 뭐냐면 여러분들 역사는 발전한다고 봐요. 역사는 발전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냐면 원시 공산제 출발해. 그 다음에 고대 노예제야. 그 다음에 중세는 봉건제야. 그 다음에 근대 자본주의야.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도달할 그 모습이 사회주의야. 공산주의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사회가 발전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발전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역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경제사학입니다. 근데 이 역사가 발전한다는 거는요. 어느 나라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비슷하게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보편성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역사는 발전해.
근데 그 발전하는 양상이 보편성을 갖고 있다고요. 너만 발전하는 게 아니고 나도 발전해. 너랑 나랑 비슷하게 발전하는 거야. 역사는 그렇게 같은 방향으로 갈 거야. 라고 보는 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역사관이거든요. 그걸 유물사관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기반을 둬가지고 백남훈이 이 조선사회 경제사라는 책을 써냅니다. 조선사회 경제사. 이 백남훈 기억해 두세요. 백남훈.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이 아니야. 백남훈이야, 백남훈.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면 웃었거든? 근데 요즘은 웃지도 않더라. 왜냐면 이제 백남준을 모르더라고. 옛날엔 백남준 하면 딱 알았는데 지금은 저게 웃자고 한 코드야? 몰라. 네. 어쨌건 백남훈입니다. 백남훈.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일제가 우리나라 그 식민사관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조선진들은 늘 싸운다. 당파성론. 둘만 모이면 싸운다, 애들은. 당파성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조선은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는 거야. 지금 조선의 수준은 일본 고대사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 아주 우리 이렇게 미개하게 본 거지, 미개하게. 미개하게 본 거야. 근데 뭐 요즘도 뭐 보니까 뭐 사도광산 거기 푯말해 봤더니 뭐 불결하고 뭐 아주 뭐 부실하지 않은 뭐 조선인 노동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썼다는 얘기 있더라고. 정말 그 다른 민족에 대해서 어떤 그 성정에 대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하지 않는 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문구들 이렇게 써놓은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건 이게 지금 발전하고 다 같이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유물사관이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일제는 지금 너희는 지금 우리 일본 고대사 수준에 머물러 있어, 미개해 라고 지금 이야기 정체성론이거든. 정체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조선의 역사는. 그러니까 이 유물사관이 그거를 깰 수 있겠죠. 정체되어 있지 않고 일본 너희 역사와 조선의 역사는 비슷하게 지금 단계를 밟아가지고 발전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체성론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바로 이 조선사회 경제사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1930년대 민족말살 통치 정책이 횡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언어, 국어, 그리고 역사를 지켜내려고 했던 모습들. 국내에서는요, 이런 어떤 저항 모습들이 있었고요. 자, 다음은요, 이제 국외. 일본이 이렇게 전쟁을 막 펼치면서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국외에서는 어떻게 투쟁하고 있을지 그 내용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이야. 오늘 마지막이다. 일제강점기. 드디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빨리 빛을 보고 싶죠? 네. 빛광자 아니겠습니까? 광복이. 네, 빨리 빛을 보고 싶은 마음 저도 있는데요. 마지막 터널입니다. 마지막 터널. 하지만 여러분들, 이 마지막 터널은요,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어떻게 희망의 그 싹을 틔우고 있었는지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또 한번 확인해보는 신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출발해 보시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렇게 1930년대 이후 국외에서 우리가 어떤 저항의 역사를 써왔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1930년대 초반 이 항일 무장 투쟁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도 있잖니?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요. 여기 이제 만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북만주 지역, 그 다음에 남만주 지역. 네, 이렇게 좀 나누어서 여러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930년대 초반. 네, 1930년대 초반 싸운 어떤 그런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만주 지역,
그 다음이 남만주죠.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한중연합작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한중연합작전이라는 거. 중국과 하나가 되어서 일제에 맞서 싸웠다는 그런 내용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1920년대 기억나요? 1920년대 항일무장투쟁. 1920년 항일무장투쟁을 보면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자유시참변, 삼부통합. 삼부 결성, 삼부 통합으로 오잖아. 근데 그 삼부를 결성하는 그 이후에 일본이 중국 그 군벌과 손을 잡고 미스의 협정이라는 걸 체결해요. 그래서 미스의 협정을 통해 가지고 그 미스의 협정은 뭐냐면 중국 군벌, 어떤 중국과 일본이 손을 잡은 거지, 뭐 쉽게 얘기하면. 그죠? 뭐 중국 전체는 아니겠지만 어쨌건 그 중일 연합이 만주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조선인들, 한국인들이 중국인도 피해 다녀야 되고 일본인도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모습이 1920년대였다는 얘기예요. 미스 협정의 어떤 그 계기는 그거였단 말이야. 그런데 1930년대는 중일이 아니네. 한중이야, 한중. 한국과 중국이 지금 하나가 되어서 손을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중 연합작전을 펼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왜 중일에서 한중으로 바뀌었을까? 그 계기가 뭘까를 아셔야 되겠죠. 그 계기는 바로 만주사변이에요. 만주사변. 1931년에 있었던 만주사변. 이 1931년에 있었던 이 만주사변이 계기가 되는 거예요. 만주사변 계기로 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일본이 지금 만주를 치고 들어간 거 아니야? 중국인들이 화들짝 놀랬지. 뭐야? 일본이 우리의 적이었어? 허허? 그러면 일본에 맞서 싸우고 있는 한국인들, 그들은 우리의 동지가 되겠네. 이러면서 만주사변 이후에 한국과 중국이 하나가 되어서 한중연합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광복될 때까지도 계속 이어져요. 광복될 때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한중연합작전. 여러분 실제로 중국에 가시면 깜짝 놀랄 게 뭐냐면, 중국에서 활동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독립운동가들의 흔적들, 그 흔적들을 중국 정부가 어떻게든 보호하고 보존하려고 노력 많이 해요. 가끔은 좀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우리도 못하는 거를 중국인들이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도 없잖아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보면 그거 뭐 장사하려고 하는 거지, 뭐 한국인 관광에 유치하려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접근보다는 어쨌건 그거를 왜냐면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임시정부 요원들이 묵었던 숙소가 있어요. 숙소가 있는데 제가 거기 촬영을 한번 갔었는데, 거기가 그냥 아파트촌으로 그냥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굉장히 비싼 땅덩어리거든요. 저쪽 충칭 쪽에. 그게 그 독립운동가 숙소 마지막 촬영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아파트촌이 들어섰는데 거기에 아주 초라한 그냥 함석집이에요. 함석집. 보기도 솔직히 외양도 안 좋아. 그거 우리면 어떡할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나라 유적지도 아니면 중국 독립운동가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집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독립운동 했어. 근데 우리 거기다 아파트 지을 거야. 그거 어떡할 거야? 뭘 어떻게 밀어버리지 뭐. 우리 것도 우리는 밀어버리는 스타일인데. 그리고 제가 몇 년 뒤에 다시 촬영했는데 너무 놀라운 일을 봤어요. 아파트촌 들어왔는데 그 독립운동가의 그 숙소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대박. 아파트들이 기형적으로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 이 독립운동가 숙소 밀어버리고 거기에 아파트가 딱 들었으면 땅이 예쁘게 들어왔는데 이게 중심이 되고 여기를 피해가지고 아파트들이 들어선 거예요. 야, 이게 땅값 계산하는 우리들한테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좀 고마웠어요.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앞으로 이게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뭐 지금은 사실은 뭐 한중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건 그런 갈등을 풀어낼 때 그 매개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매개체가 바로 역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해왔어. 우리는 이랬던 거야. 라고 해서 그런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또 한번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역사는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막 갈등이잖아요. 지금요. 좋지 않잖아요. 사이 안 좋죠. 근데 어떨 땐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역사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예. 자, 어쨌건 바로 그런 한중 연합 작전이 이 만주사변 계기로 해서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만주 지역에는요, 한국 독립군 지청천 장군이 이끌었던 한국 독립군이 활동을 했고요. 남만주 지역에서는 조선혁명군, 양세봉 장군이 이끄는 조선혁명군.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1920년대 독립군들 뭐 기억하라 그랬죠? 대한독립군,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두 개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30년대로 와서는 일단 30년대 초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어떤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지까지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시험에 나와요.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예, 나오기 때문에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 독립군의 쌍대 전투,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쌍성보 대전자령, 쌍대 전투, 대전자령 쌍성보 전투. 여기 한국 독립군이에요. 한국 광복군 아니야. 한국 독립군이야. 미안해. 비슷해, 이름들이 다. 근데 뭐 어떡하겠어. 싸우는데 그 당시 쓸 수 있는 이름들이 별로 없어. 한국, 조선, 독립, 광복. 뭐 있어? 없어. 이게 돌려가면 쓰는 거야. 이게 자꾸. 그러니까 알아야 돼. 어쩔 수 없어요. 한국 독립군의 지청천.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지청천 장군은 1940년대 한국 광복군을 이끄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같은 인물이에요. 선생님. 한국 독립군의 지청천이 왜 또 40년에 또 나와요? 같은 인물이에요. 자, 한국 독립군 대전자령 쌍성보 전투. 그 다음에 남만주 지역의 양세봉의 이 조선혁명군 영흥전투, 영릉과 흥경성 전투. 영흥 지역 있잖아요. 그냥 영릉과 흥경성 전투, 영릉과 영흥 전투.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30년 초반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자, 그러다가 만주사변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이 만주 지역에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이 들어와. 이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여기서 더 이상 활동하기가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이 부대들이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일부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바로 여기 지금 이제 만리장성이야. 일부가 만리장성 이남.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관내, 중국 관내, 만리장성 안쪽 관내 지역이라 그래요. 관내.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이제 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거고요. 중국 관내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이제 중국 관내 지역으로 왔습니다. 만주 지역에서 중국 관내 지역으로 왔는데 일단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이 뭐냐면 바로 이 민족혁명당이라는 조직입니다. 민족혁명당. 자, 이 민족혁명당을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의열단 원들이 주축이 돼요. 의열단 누가 만들었죠, 여러분들? 김원봉. 네, 맞습니다. 그 김원봉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민족혁명당을 만듭니다. 왜냐면 1920년대 의열투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의열단이 이제 어떤 판단을 하냐면 총을 쏘고 폭탄을 투척했는데 변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왜?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개별투쟁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부터는 당을 만들고 군대를 만들자. 개별적 투쟁이 아니라 조직적 투쟁을 하자라고 노선이 바뀌어요. 그래서 개별적 투쟁의 의열단에서 이제 당과 군대를 만드는 조직적 투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족혁명당이라는 겁니다. 20년대는 개별적 투쟁 의열단이었고요. 30년대 와서는 조직적 투쟁, 바로 민족혁명당이 결성이 되는 배경,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여러 조직들 또 끌어모읍니다. 끌어모아서 만들어진 조직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거예요. 자,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 부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조선의용대라는 겁니다. 이 조선의용대의 역사적 의의는 뭐냐면 지금 만리장 이남이에요. 이남. 여기 중국 영토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무장 조직이라는 겁니다. 중국 관내에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무장 조직. 이것도 여러분들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이 안에 중국 군대를 만들겠대.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뒤집어 생각하면
이런 물음표를 던진다니까요, 이게요. 이게 지금 한중연합작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이걸 허용을 해준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이 그러면 조직 만들어가지고 우리 같이 싸우자. 라고 해서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무장조직이 조선의용대가 결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1930년 초반 만주 지역에서 기억할 게 한국 독립군 그리고 조선혁명군이 있다 그랬죠. 자, 이제 30년대 중반 이후로 와서 조선의용대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3개 공부했어요. 조선의용대. 자, 그런데 이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후에 여러분들 기억나요?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금 있었잖아. 근데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더 이상 상하이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 계기가 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김구가 만들었던 한인 애국단, 이봉창, 일본의 폭탄 투척, 천황한테 폭탄 투척, 그리고 윤봉길, 상하이 헝꺼공원 폭탄 투척. 그죠? 상하이 헝꺼공원에서 이 윤봉길의 폭탄 투척이 성공을 하면서 사실상 더 이상 상하이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동을 해요. 근데 이동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외로운 이동은 아니고요. 중국 국민당 정부가 전폭적으로 후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동을 해가지고 어디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냐면은 충칭. 예, 여러분 허거로 유명한 곳. 예, 충칭으로 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중국 국민당 정부 지원하에 이제 충칭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충칭 시대. 여기에 와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이제 당을 만들어요. 이게 이런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도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있고 정부의 여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새로운 시대에 대한 그 건설, 새로운 어떤 시대에 대한 어떤 그 준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이 있어야 되고, 정부를 만들려면 당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군대도 있고, 어떤 그 꼴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이 충칭 시대에 와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독립당이 있고요. 그 다음이 건국강령이라는 걸 이제 만듭니다. 왜냐면 이제 분명히 이제 보니까 이제 일본이 지금 이 전쟁의 수렁에 빠졌어. 37년 중일전쟁, 41년 태평양 전쟁. 야, 이거 얘는 망하겠다, 얘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망했을 때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세울 거야 되는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건국강령이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이 건국강령을 보면 조소왕의 삼균주의가 투영이 돼요. 이 삼균주의는 뭐냐면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평등, 정치에 있어서의 평등, 굉장히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요소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일제강점기에 싸웠던 두 축이 뭐냐면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이 두 축이 싸웠잖아요. 같이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둘의 어떤 의견이 조율이 된 그런 어떤 모습들이 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쪽 의견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균주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자는 건 아니야. 제가 얘기했지만 민족주의 진영,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의 어떤 그 요소들이 지금 같이 들어와 있더라라고 하는 거, 건국강령. 그리고 산하부대가 바로 이 한국광복군. 이 한국광복군을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 지청천. 아까 여러분들 만주 괴뢰국이 세워지면서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기 좀 어려워졌다 그랬잖아요. 이동을 한 거예요, 지청천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부대였던 이 한국광복군을 이끌고 있는 것이죠. 대일선전포고. 배웠죠? 또 영국의 요청에 인도 미얀마의 전선에 또 한국광복이 파견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SS, 미국 OSS 그 부대와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이 한국광복군에 중국관내 최초의 부대, 김원봉이 이끌었던 이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합류한다는 사실이에요. 예, 지청천과 제 김원봉이 이렇게 합류하게 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사실. 그래서 조선의용대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이쪽 이제 사회주의 쪽으로 가요. 조선의용군. 해서 조선의용군, 조선의용대가 이제 조선의용군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건 사회주의 쪽으로 갔고요. 김원봉과 일부 세력들은 바로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고 있더라. 자, 이게 지금 국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인데 1940년대 오면요, 이제 일제패망이 누가 봐도 보여.
누가 봐도 보이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준비합니다.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조선건국동맹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일제 패망 이후를 준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더라. 네. 일제가 이제 망하나 봅니다. 때가 오나 봅니다. 지금 국외, 국내 다 지금 일제 패망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보셨죠? 자, 이제 그 일제가 패망하는 그날로 한번 떠나 보겠습니다.